2020년 1월 23일입니다. 조선일보에 그 묘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떤 일반 그 차가 민간차인데 경찰 순찰차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이제 이 민간차가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진을 하다가 뒤쪽에 있는 경찰차가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차를 이제 후진하면서 이제 오른쪽 뒤쪽 그 샛길로 빠지려고 후진으로 빠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경찰차 뒤쪽에 있는 경찰차를 자신의 왼쪽 옆부분이죠.으로 쓱 긁고 약간 그리고 경찰차는 오른쪽 앞부분이 비껴서 긁힌 형태가 되죠. 분명히 사고 난 건 맞고 본인도 이제 자기 실수 인정한다 라고 해서 근데 경찰은 뭐 당연히 보니까 오케이 뭐 보험사 접수 뭐 이제 말하자면 가해자 민간차가 가해자고 피해자는 이제 경찰차고 거기까지는 뭐 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대인 접수까지 요구를 했다. 당시에는 뭐 내려갔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셨네요. 사고가 뭐 미안합니다. 뭐 하고 한 다음에 합의하자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건적 경미에 다니까 일반 차주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합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건 합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는 경찰이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차가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국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돈을 받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뭐 약간 뭐 흠집 같은 거 났거나 그러면 서로 이제 대충 서로 잘못 있으면 그냥 가시죠. 뭐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쌍방과실은 그리고 민간차 같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했으면은 미안합니다. 내가 수리비 한 10만 원 뭐 이 정도 하고 보통 이렇게 또 많이 하거든요. 굳이 보험 이렇게. 근데 그건 자기 차일 때고 아니면 자기 차거나 하면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회사 차거나 뭐 이런. 근데 경찰차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흠집이 나고 그러면은 그걸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수리를 또 돈 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절차상으로 봐서 보험 처리. 보험회사에서 그쪽을 하니까 그건 뭐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경찰 차고 타는 건. 근데 문제는 대인 접수까지. 그러니까 일정히 말하자면 민간차가 경찰차를 쉽게 말하면 들이받아갖고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다쳤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이게 뭐 다칠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긁고 지나간 거를 대인 접수가라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 민간 차량의 차주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물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경미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할 수도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CCTV까지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CCTV 상으로도 분명히 그런 건 맞은 것 같아요. CCTV 상으로도 이제 뭐 쿵이 아니라 쓱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어디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당시에도 대물 접수만 해라 아니면 뭐 대인 접수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인 접수 얘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그러니까 보험사 자기 차의 보험사죠. 그러니까 경찰이 대물 접수 이렇게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전화하니까 대인 접수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 보험사 직원도 이건 좀 그냥 함부로 자기가 접수해 줄 수 없으니까 이 차주한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뭐 저도 작년인가 이제 이 차를 뒤에서 다른 사람 차를 받아갖고 억울하죠. 왜냐면 이제 일종의 어떤 놈이 이제 쓱 온 거를 못 보고 이제 쿵쿵 한 거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전 보험 다 처리되고 다 끝났는데, 네, 대인 접수,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보니까 이제 앞 사람이 그렇게 뭐 다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대물 접수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전 눈탱이 맞은 거 쉽게 말하면은, 대물 접수야 뭐 비용이 그만 나오면 그대로 하지만, 대인 접수는 소위 말하면 나이롱 환자로 이렇게 까 뒤집어지면은 또, 그래서 저도 뭐 보니까 보험사 액수 나간 거 이렇게 보니까 한 2, 300 나갔더라고.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근데 올해부터 그렇게 안 되죠.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이롱 환자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이걸 이제 보험협회에서도 하니까. 근데 과거에는 뭐 부치기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헤쳐먹는 놈, 보험사 직원이랑 짜고 하는 놈, 뭐 병원이랑 짜고 해서 해먹는 놈, 그래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그 물 새듯이 샜죠. 저도 좀 억울하지만 뭐 제도가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확인해 보려고 뭐 이렇게 가봤더니 뭐 괜찮다고 그러고 얘기도 하고 막 전화, 뭐 순진한 생각에 그럼 대인 접수는 안 하겠다 했는데, 웬걸 그냥 14등급, 10등급, 10등급이죠. 14까지 있는데 최대가 10입니다. 근데 10은 좀 너무했죠,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이 새끼 말하고 좀 이 골탕을 먹여?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뭐 절차가 복잡해지고 뭐 실제로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해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쿵 뭐 이런 거니까 봐도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수 있겠다. 아니, 삐끗이야 약간 좀 충격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보통 14란 말입니다. 14등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뭐 그 개인한테 뭐 이제 합의금이라도 좀, 치료비라 합의금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몇십만 원 아니 뭐 그래도 뭐 돈 10만 원은 되니까 이게 부수입을 얻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커뮤니티에 올린 이유가, 보배드림에 올린 이유도 그게 의심된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분명히 경찰이니까 이건 민간인이라고 하면 저 새끼 저거 나이롱이고 저거 하려고 했거나 할 수도 있는데, 경찰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참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같은 경우는 경찰 애들도 그냥 대물 접수하고 말고 대인 접수까지는 안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걸려요. 일반 민간인이라고 하면 대인 접수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품위 위주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묘한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경찰이 다른 경우라고 하면은, 똑같은 경우에 다른 경찰이라고 하면 아마 대인 접수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럼 이걸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당신을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당신 저 경찰을, 근데 이건 봐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은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이라든가 이제 감찰 쪽 하는 사람한테 의심하는 건 아닌데 딱 봐도 좀 이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원만하게 설득해서 대인 접수는 빼고, 뭐 제가 식사라도 아니면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뭐 이런 정도, 이건 비명랑법에 어긋나지 않게 좀 일종의 사례, 좀 미안함 차원에서 이 정도로 끝날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금 약간 좀 뭐라거나 뻑뻑한 경찰도 있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했다, 고의적이다,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뻑뻑하다, 빡빡하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요런 정도의 고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군부대의 불량급식이 문제가 크죠. 그 코로나 뭐 격리했는데 그냥 깍두기 몇 개에다가 밥에 뭐 우유 하나, 이걸 20대 그 팔팔한 애들한테 먹으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워낙 예전부터 군부대의 그 밥 문제는 뭐 행정보급관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직업군인 놈들이 빼쳐먹고, 장교놈이 빼쳐먹고, 또 이제 그걸 또 부식을 공급하는 애들이 또 빼쳐먹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수의계약 같은 거였죠. 그 주변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좋을 수도 있는 거는 그 근처에 있는 농민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만약에 경쟁 입찰로 가면, 입찰로 들어가야 되면 큰 어떤 공급, 농업법인이라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롯데마트 같은 데서 다량으로 싸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지의 그 농민들은 어차피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그것을 공급하고, 롯데마트, 이마트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니까, 그럼 안 하려고 하면 직접 이마트나 이런 롯데마트 같은 데 대형마트랑 직접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신선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별 농민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맞을 수도 있고, 여태까지 또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빼먹는 놈도 많고 비리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불량급식, 개판. 실제로 급식비는 1인당 한 5,000원인데 나오는 건 1인당 2,000원도 안 나온다. 그럼 중간에 어떤 놈이 헤쳐먹었느냐. 근데 그걸로 이제 대부분은 부족한 어떤 그 월급을 보충하고, 군인연금 빼고 이제 월급이 비교적 낮으니까 그걸로 이제 일종의 부대 운영비도 하고, 뭐 지들끼리 뭐 회식도 하고, 이런 시스템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반발. 근데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군대 내 행정보호관이 많은 직업군인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드는 거고.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불량급식이 있는 건 맞다. 그러면 양질의 싸고 양질의 그 부식을, 식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주변에 있는 농민들의 일정 정도 소득 수준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 내 비리도 더군다나 없앨 수 있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 그냥 대기업 거의 다 참여하는 경쟁 입찰로 하면은 속 편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럼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일정 정도 불이익을 받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다른 문제는, 그 개인이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농업법인이 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 농협 같은 데서 대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농협이나 이런 군부대 접경지대, 군부대 근처에 농협이나 이런 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냐. 역할 안 하고 일반 개별 농민들이, 그럼 개별 농민들이 어떻게 공개협차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절차를. 그러면 일정 규모가 돼야 되면, 그럼 농협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경쟁 입찰로 하되, 경쟁 입찰을 그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록 행정적인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일종 창고라든가 아니면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농협의 역할, 중간에 그런 그 지자체가 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뭐 지자체 단체, 군수 뭐 시장들이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또 똑같이 이제 그 비리 체계 한데 역할을 하는 놈들이라서 이게 참 난감합니다. 우리 군인 애들한테는 양질의, 그리고 국방비 안 세게끔 매겨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해관계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참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거치고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온전해 왔던 여기 속에서 이제 정작 농민들은 원가를 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힘들고 어떤 뭐 이런 것들 거기에도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보관들이나 군대에 있는 아는 애들한테 이제 뇌물도 처먹여서 이런 애들이 좀 이런 사람들이 납품하는 거고 걔네들은 그걸로 또 이제 또 월급을 보존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일단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스페인, 미국, 프랑스한 돼지고기 그죠? 싸니까 우리가 사기도 하지만 또 질도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다국적 기업이 해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일정 소득도 보존하면서 비리도 없애고 또 양질의 걸러는. 근데 대안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식자재 유통센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접경 지역에 어떤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에서 농협 같은 데에서 중간 유통센터를 건립해 갖고 거기에서 양질의 것을 관리를 좀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함부로 농민단체에 이 어드밴티지를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WTO 같은 데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것처럼은 주먹구구식으로 손이 줄줄 새 나가는 거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일도 있네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사회심리에 대한 결과는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좀 묘할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그데르 대학. 이름이 좀 그런가요? 노르웨이 아그데르 대학의 연구결과 진짜 부자들은 스크루지 같냐 비열하고 아주 그냥 돈에 눈이 먼 돼지 같은 그 욕심 많고 가난한 자들은 사실 도덕적이고 착하고 이게 이거냐? 맞나? 전 세계 부자들 46,000명을 분석해 봤대요. 부자들은 정말 스크루지일까? 노르웨이 아그데르 대학과 덴마크의 오르후스 대학이 전국 67개국에 46,000명을 대상으로 물론 부자들만 한 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사회 심리 어떤 연구들은 사실 필요하죠. 결과는 그거랍니다. 현실에서 부자들은 스크루지와 비슷할 수 있다. 확률이 높다.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 자기 기입식 조사를 한 거죠. 공정성, 관대함, 정직함을 10점 척도로 1점부터 10점까지 해서 응답자들한테 자기 질문에서 답을 받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경이 열악하고 지위가 낮을수록 도덕적 정체성이 더 강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 자기가 도움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부자들보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일종의 자신이 가난하지만 나는 도덕적으로 부자들보다 우월해. 이게 도덕적 정체성으로 그걸 컴프로치 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사회적 분평이 더 높은 국가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보다 도덕성을 사실 그런 겁니다. 서구 유럽의 이런데 불평등이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이 불평등이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단적으로 이재명의 대장동 왜 그렇습니까? 도덕성. 윤석열의 도덕성. 왜
그 김건희는 도사들과 같이 무당 뭐 저기다 점을 잘 본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지위가 좀 낮고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성으로서 그걸 컴프라치 하려고 하는 부분들. 즉 이걸 연구하는 토비아스 오터브린 교수는 가난한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할 확률이 높고 더 높고 친절을 받은 만큼 베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처하는 사회적 환경에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걸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부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부자들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자신의 어떤 가치는 알아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거를 내세울 것도 없는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즉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친구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영감을 하도록 행동하도록 이런 부분이 니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더 도덕적으로 행동해 이 얘기인데 실제로는 부자들은 그런 어떤 주변 사람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쓴다. 그게 결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돈 벌 때는 개처럼 버냐? 그건 모르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약간 좀 무심하다. 이런 연구가 좀 애매하죠. 그게 결과야? 아니면 원인이야? 그럼 어떻게 그럼 연구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진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해서 벌었나? 아니면 보다 인간적으로 벌었나?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변수로 분리하지 않는 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연구 결과는 부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닌 사람의 도덕성을 왜 추구하는가에 대해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좀 애매해요. 결론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부자들이 스크루지 같다고 해석할 수 있나?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페이지를 주워갖고 어렵게 2천만 원 모은 분들이 그걸 다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사하는 경우, 얼마 전에도 청와대에 이제 초청된 할머니가 평생을 김밥 장사했던 돈 모은 몇 억을 아주 아낌없이 희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렵게 돈을 버니까 돈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 있는 사람들한테 더 도움. 이건 진짜 도덕적 우월한 거죠. 우월감이 우월한 거죠. 그리고 그럴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가진 자들, 그러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나쁜 방식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돈으로 권력을 부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인 거고, 반대로 돈을 가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것을 끊임없이 찾아주는 것이 또 사회 역할이고 그것이 또한 정의라고 봅니다. 사실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상속세 폐지 얘기하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10억 넘게 상속하는 사람들한테만 상속세가 내지 보통은 상속세 안 냅니다. 낼 자격이 안 됩니다. 이재용을 위한 상속세 폐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부세와 같은 맥락이죠. 실제로는 상속세를 유지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는 관련 없습니다. 상속세. 그 정도 돈을 벌면은 제가 이런 방송도 하지 않을 건데로 여러분이 이런 방송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랑 여러분 관련이 없습니다. 차등 벌금제 그리고 상속세율을 더 높여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빌 게이츠의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번다. 기회가 없다. 젊고 또는 사회초년생들한테 기회를 다 박탈하고 일자리가 날아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안 만드는 게 부자들한테는 훨씬 더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그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되거든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건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베네딕토 전임 교황에 대한 얘기도 했고, 카톨릭 신자에 대한, 카톨릭 그 사제와 부제가 성범죄, 독일의 미넨교구에서 또 지금 이제 그 선교사 꿈을 꿨던 딸을 성폭행한 목사를 엄벌해 달라고 하는 어떤 피해자 모친의 눈물 어두인 청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사이비, 그러니까 아주 질적으로 아주 나쁜 종교인을 가장한 양아치 새끼들,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럼 그게 종교경찰이 맞느냐? 근데 종교경찰은 타락하기 쉬워요, 금방.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적 치해법권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엄정하게 우리가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종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뭐든 간에. 특히 많이 이제 어떤 중대한 범죄가 벌어지는 게 개신교 목사들이 마치 이게 무슨 뭐 종교적 행위인 양 어린아이들을 성착취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판사들이라는 검사들, 소위 사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종교관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사회에서 강제로 해야죠. 사회법으로 처벌을 해야죠. 자, 좀 딴 얘기 했네요.